네, 이번 시간에는 추리 논증 6번에서 10번까지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모형 추리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갑, 을, 병 세 사람이 벌인 탁구 시합의 진행 방법과 결과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행 방법, 첫 시합을 할 두 선수는 제비뽑기로 정한다. 두 사람이 시합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대기한다. 시합에서 이긴 사람은 대기한 사람과 시합한다. 7번을 이긴 사람이 처음 나올 때까지 시합을 계속한다. 무승부는 없다. 네. 지금 진행 방법이 5가지가 나왔죠.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이. 이걸 쉽게 초딩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긴 사람은 계속 나오고 진 사람은 빠지네? 이거죠. 다시 정리. 이긴 사람은 계속, 진 사람은 빠져. 그리고 무승부는 없다. 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 한번 볼게요. 갑과 병이 첫 시합을 하였다. 모든 시합이 끝났을 때 갑은 7번, 을은 6번, 병은 2번을 이겼다. 을과 병 두 사람 사이의 시합에서는 서로 이긴 횟수가 같았다. 보통 모형 추리 문제가 나오면 보기 기억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일단 정답인지 오답인지 고르고 나머지 선택지를 일단 제껴서 최대한 3개 중에서 3개를 다 보지 않는 게 시간 단축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억이 가장 쉽기 때문에 기억부터 먼저 보고 선택지를 제껴보도록 할게요. 총 시합수는 30개이다. 위로 올라가 보니까 갑은 7번, 을은 6번, 병은 2번 이겼죠. 그러면 총 승리 횟수가 뭐죠? 총 15승이네요. 전체가. 근데 한 경기당 승리가 한 번 발생하죠. 그러면 15번 승리했다는 거는 총 경기 수도 15경기네. 총 시합수는 15개네. 30이 아니라. 그럼 기억이 틀렸으니까 제발 지워져라. 아, 이게 최악이에요. 지금 니은 디귿을 다 봐야 되는 경우인데 어쩔 수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각 사람별로 몇 승 몇 패를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문제의 핵심 구조 좀 볼게요. 일단 이 경기에서 두 사람이 시합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기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승자 1명, 패자 1명, 대기자 1명 이렇게 경기마다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전체가 15경기인데 15경기라는 거는 전체의 승수도 15개고 전체 패수도 15개고 전체 대기수도 15이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고 사람별로 볼게요. 먼저 을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총 6승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9경기는 패배 또는 대기겠죠. 지금 을 본다고 했어요. 을은 이미 6승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나머지 9경기는 패배 또는 대기가 되겠죠. 패배 또는 대기. 문제 조건상 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패배와 대기는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보시면 첫 경기는 갑과 병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을은 최소 한 번 대기합니다. 최소 한 번은 대기한다. 이 구조를 반영하면 을은 남은 8경기는 4패 4대기가 되고 초기에 1회 대기를 포함하면 을의 총 대기수는 5회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문제 조건에서 승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패배, 대기가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긴 사람은 대기한 사람과 시합하고 또 진 사람은 대기하고 이긴 사람은 계속하고 이런 구조니까 처음에 갑과 병이 첫 시합을 했기 때문에 을은 최소 한 번 대기를 한다. 그리고 을의 남은 8경기 중에서 번갈아서 나타나는 구조를 반영하면 4패, 4대기가 되는구나. 아, 결론적으로 을은 6승을 했고 대기수는 5회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을이 대기를 했다는 거는 갑과 병이 맞붙은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대기를 한 거죠. 갑과 병은 모두 4번 시합을 하였다? 아닙니다. 5번 시합을 했어요. 왜? 을이 5번 대기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오, 나왔어. 2번. 그래도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병은 2번을 이겼다고 했네요. 병의 총 승수가 2승이고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을과 병 두 사람의 시합에서 서로 이긴 횟수가 같았다 라는 얘기는 을과 병의 전적이 2승 2패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보기 디귿 볼게요. 을과 병 사이의 전적은 2승 2패이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7번. 네,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꽤 많은 학생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위에 제목을 읽지도 않고 바로 제시문으로 냅다 뛰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 몇 줄 안 되는 제목일지라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집중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읽어주자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신의 알을 낳는 검정 금파리를 통해 사망시각을 추정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네, 옳은 것은 그러면 사망시각 추정이 이 제시문의 방향성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까지 나아가실 수 있냐면 선택지에 사망시각을 추정해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망시각 추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서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려가 볼게요. 지금 제시문이랑 보기가 이렇게 나왔죠. 자,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추리 논증은 보기부터 읽어야 됩니다. 언어이해는 문제를 보고 위로 올라가서 발췌독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풀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언어 이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읽고 꼼꼼히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보기를 읽고 정답만 소거할 수 있을 정도로 위에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필요한
정보를 발췌독하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확도와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러면 보기 먼저 살펴볼게요. 사망시각은 어떤 것일 것이다. 제목에서 사망시각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뭐 예상했던 게 나왔네. 두 번째, 생명활동이 가능한 온도 범위에서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성숙한다고? 이거는 조건과 결과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위에 제시문을 읽을 때 조건 결과가 나오면 왼손에 끼워놨던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디귿, 현장에서 검정 금파리 유충을 채충할 때 어쩌고저쩌고 무슨 단계에 유충을 채집해야 된다. 그래, 이런 부분 나오면 잘 보자 라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보기를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신은 10월 15일 오전 8시에 도로 주변의 공터에서 발견되었고 현장의 시신에서 채집한 검정 금파리 유충은 오전 8시에 보존 처리되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사망시각 추정. 그러니까 시간 관련된 거는 다 체크를 해놓을게요. 10월 15일 오전 8시에 시신이 발견되었고 유충은 오전 9시에 보존 처리가 되었구나. 현장은 하루 중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오케이, 기온 변화를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사고가 확장될까봐 출제자 미리 선을 그어줬네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괄호를 쳤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채집된 검정 금파리 유충과 같은 정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ADH, 온도 곱하기 시간 누적값 936이 필요하다. 지금 숫자 나왔죠? 이것도 사망시각 추정할 때 필요한 정보일 것 같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둘게요. 936 동그라미 칠게요. ADH는 온도와 시간을 곱한 값인데 우리 보기를 먼저 보고 왔죠? 보기 니은에서 조건과 결과가 나오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치자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온도와 시간, 온도가 높아지면 ADHD가 높아지고 시간이 높아지면 ADHD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이게 조건,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ADH라는 핵심 용어의 정의 문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기준을 잡기 위해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활동이 가능한 온도 범위에서 검정금파리 유충이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ADHD는 총 항상 일정하다. 오케이.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없고 보기를 선택지의 정답, 오답을 소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약하게 빠르게 읽었고요. 자, 그 다음 시신이 발견된 날의 평균 기온은 20도였으므로 10월 15일 ADH는 180이다. 지금 온도, 날짜, ADHD 나 숫자 나왔으니까 체크를 할게요. 한편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평균 기온은 10월 14일 평균 기온은 21도였으므로 이날의 ADH는 504이다. 이틀 동안의 ADH의 합은 684이므로 총 936이 되려면 252가 더 필요하다. 10월 13일의 평균 기온은 21도였다. 자, 그러면 기억, 사망시각 추정해볼까요? 지금 이미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위에서 말했지만 ADH는 온도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온도가 21도라고 했고 몇 시간이 필요해야 남은 252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시간 12라는 거 암산되죠. 자, 그럼 이게 낮 12시라는 뜻이니까 사망시각은 낮 12시 전에 사망했겠네. 왜냐하면 사망한 이후에야 검정 금파리가 알을 낳을 테니까요. 12시 전에 이미 사망을 했겠구나 라고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니은, 생명활동이 가능한 온도 범위에서 검정 금파리 유충은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성숙한다. 당연하죠. 위에 또 표시하는 거 볼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ADH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성숙한다. 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현장에서 검정 금파리 유충을 채집할 때 성숙 단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유충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의 유충을 채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주제와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뭐 하고 있죠? 올라가 볼까요? 사망시각 추정. 검정 금파리를 통해서 사망시각을 추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의 유충을 채집하면 그 시간이 사망시각이 되나요? 아니죠.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제일 최초의 유충, 제일 빠른 단계의 유충을 채집해야 사망시각에 최대한 가까이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예전에 저한테 어떤 친구가 디귿에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단계 이게 헷갈려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골랐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요. 뭔가 그럴싸해서 골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푸는 주제와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져가셔야 할 꿀팁 첫 번째, 제목 놓치지 마라. 주제, 목적,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핵심 그리고 정의는 항상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라. 여기서 반드시 선택지가 나온다. 세 번째, 보기를 먼저 읽고 선택지로 올라가서 발췌독하라. 그래야 속도와 정확성 모두 잡는다. 네 번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지 마라. 주제와 목적을 절대 잊지 말 것. 8번, 다음 글로부터 제품 X와 Y에 대해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제품 X랑 Y라고 했죠. 그럼 선택지에서 뭘 물어볼까요? 제품 X? 이게 맞아? 또는 제품 Y? 이게 맞아? 이렇게 묻겠죠. 자, 제시문이 아니라 저희는 어디로 먼저 간다? 보기로 먼저 간다. 기억, X에 A가 사용되었다. 니은, X에 3가지 원료만이 사용됐다. 디귿, Y에 A는 3g만이 사용되었다.
아, 지금 뭔가 조합해서 X, Y를 구성시키는 건데 그 구성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그 조합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시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란 형광펜 하나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푸시는 겁니다. 제품 X와 Y는 원료 A, B, C, D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원료를 1g 단위로 사용하여 전체 10g이 되도록 섞어서 만들었다. 자, 전체가 10g 구성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요. 원료들이 섞이면 A와 B는 질량비 1대1로 반응하고 A와 B가 묶이나 보다. C와 D도 질량비 1대1로 반응하는데 C와 D 이렇게 묶이고 반응하는 물질 중에서 어느 한쪽 원료가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군. 이 외의 경우에는 어떤 원료들 사이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품의 부피는 반응 전 원료들의 총 부피에서 반응한 원료 2g당 1ml씩 감소한 값이 된다. 아, 갑자기 식이 나왔네? 제품의 부피는 반응 전 원료들의 총 부피에서 반응한 원료 2g당 1ml씩을 감소한 값이구나. 제품의 이익은 사용된 원료에 따라 1g당 A는 10원, B는 20원, C는 100원, D는 200원 발생한다. 두 번째 조건이 나왔네요. 제품의 이익은 사용한 원료에 따라 1g당 A는 10원, B는 20원, C는 100원, D는 200원 발생하는구나. 즉 제품의 이익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인가 보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보가 2개, 즉 식이 2개가 도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부피는 반응 전 원료들의 총 부피에서 반응한 원료 2g당 1ml씩 빼는 거. 또 두 번째 제품의 이익의 식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여백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의 이익은 A 곱하기 10 더하기 B 곱하기 20. 자, 이렇게 제발 여백에 쓰지 마세요. 그냥 위에다가 우리 덮어 씁시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깨끗하게 잘 풀었다고 점수 많이 주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10초씩 아껴서 뒤에 가서 2문제 더 풀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저는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부피, 제품의 이익. 아래 보니까 X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 부피보다 5ml 작고 이익은 150원 발생한다 라고 해서 위에서 도출한 2개의 식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각각 제품 X, 제품 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추론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X부터 볼게요. X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 부피보다 5ml 작고 이익은 150원 발생했다. 자, 위에서 원료 2g이 사라질 때마다 부피가 1ml씩 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총 부피보다 5ml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다? 원료가 10g이 반응했구나.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우리 지금 위에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었는데요. 전체가 10g이라고 했어요. 전체 원료가 10g인데 X에서는 들어간 원료 10g이 반응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간 원료 전부 다 반응했구나. 그런데 A와 B, C와 D 이렇게 짝지어서만 반응한다고 했죠. 그러면 A와 B도 각각 5g씩 반응을 했거나 C와 D도 각각 5g씩 반응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익이 150원 발생했다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위에 있는 식? 제품의 이익이 150원이래요. 150원. 그럼 C와 D에 5가 들어가면 150원보다 훨씬 높은 이익이 남겠죠. 그러니까 A에 5, B에 5 이렇게 5g씩 각각 들어가면 150원이 딱 맞습니다. 즉 X에는 A가 5g, B가 5g 이렇게 반응했구나. 보기 기억 볼게요. X에 A가 사용되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A가 5g 사용됐죠. 실제 시험에서 저처럼 지금 A는 5g, B는 5g 이렇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A5, B5 이렇게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예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기 니은도 볼게요. X에 3가지 원료만이 사용되었다. 지금 A와 B 2가지 원료가 사용됐죠? 3가지 원료만 사용된 거 틀린 설명입니다. 지금은 보기가 X에 대한 설명이 보기 2개가 있고 Y에 대한 설명 보기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X부터 위에 나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기를 소거를 했는데 만약에 보기가 기억, X에 관한 설명, 니은 Y에 대한 설명, 디귿 Y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저희는 X의 부피와 Y의 부피 중에서 어떤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X와 Y 중에서 어떤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네, Y부터 가야죠. 왜냐면 Y 선택지가 2개니까 지금 Y를 계산해서 선택지 2개가 소거가 됐을 때 정답이 바로 그냥 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정확하고 빠르게. 자, X 해봤으니까 Y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 부피보다 2ml 작고 자, 그 말은 뭐죠? 원료가 총 반응한 원료가 4g이다. 이익은 690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690원 보니까 지금 숫자가 좀 커야 돼요. 10g을 사용했는데 69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C하고 D가 무조건 원료로 사용이 될 것 같고 자, 90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90이란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A와 B도 원료로 사용될 것 같네? 여기서 무엇을 눈치채셔야 되죠? 아, 690원에 이익이 나오게 하는 조합이 여러 개겠구나. 왜냐하면 A와 B도 반응하고 C와 D도 반응했을 테니까. 보기 디귿을 먼저 보겠습니다. Y의 A는 3g만 사용이 되었다. 지금 보기 디귿에서는 A를 3이라고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A가 3이 아닌데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690처럼 큰 수가 되어야 되니까 600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C가 4,
D가 1 이렇게 만들면 벌써 600이 됐습니다. 그리고 C하고 D가 벌써 한 개 반응을 했죠. 자, 근데 반응을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A와 B에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네, A에 1, B를 4, B에 4 이렇게 들어가면 90원이 되면서 A와 B가 또 한 개 반응을 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반응한 원료 4g, 즉 1대1로 반응을 2g씩 두 번 한 거 충족이 되죠. 그리고 이익 690원까지 모두 충족하는 조합을 저희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은 A를 3g으로 단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여기서 가져가셔야 할 꿀팁. 자,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체크를 하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두 번째, 그냥 착하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계산하고 풀지 말고 지금 보기에서 x가 2개, y가 하나니까 그래서 x부터 본 거예요. 만약에 y가 2개고 x가 하나였다 라고 하면 y부터 먼저 건드려서 a, b, c, d 값이 무엇일지 저희가 아마 추리를 해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지 소거법으로 더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9번.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제시문으로 뛰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목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원문의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어 제작된 암호문을 입수하였는데 원문에 사용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밝혀졌다. 이 암호문에 대한 다음의 해독법이 제한되었을 때 필요 조건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뭐죠? 우리말로, 내 말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원문이랑 암호문? 결국 같은 거네. 왜죠? 기존 알파벳만 다른 알파벳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 가나요? 아니죠. 저희는 보기로 갈 겁니다. 기억. 알파벳의 빈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와 암호문의 텍스트는 충분히 길다. 길어야 한다.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 그렇구나. 빈도와 텍스트의 길이 여부를 제시문에서 찾아야겠네. 두 번째, 니은. 한 암호문 내에서 원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사이의 대응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자, 지금 저희 제시문 안 읽었죠? 문제만 읽고 보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은 정답 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죠? 원문의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어 제작된 암호문.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 알파벳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암호문 알파벳 하나로 계속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알파벳은 다른 하나의 알파벳과 대응하여 교체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읽고도 지금 보기 니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원문과 암호문 자체가 결국 같은 거라고 저희가 이미 문제를 읽을 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기 니은은 이미 문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는 설명이죠. 여기서 알아가야 할 꿀팁 뭐다? 문제 반드시 읽어야 된다. 바로 제시문으로 뛰어들지 말고 문제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시문을 안 읽고 문제 읽고 바로 보기를 봤을 때 니은 정답이 나온다면 너무 행복하죠. 이걸로 선택지가 많이 걸러지면 좋겠는데 네, 아쉽게도 다른 선택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디귿 볼게요. 암호문의 알파벳을 대체하는 원문의 알파벳 중 처음 몇 자만으로 대응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 몇 자만으로? 위에서 빈도 얘기도 했고 텍스트 길이도 얘기했는데 처음 몇 자만으로 라고 하는 걸로 봐서 기억 디귿이 충돌하는 거 눈치채셨나요? 지금 필요 조건 찾고 있죠. 텍스트는 충분히 길어야 한다. 긴 텍스트가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고 디귿은 처음 몇 자만으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굳이 길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지금 기억과 디귿의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이 동시에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할지라도 3번, 4번에서 찍어야겠죠. 지금 이미 문제만으로도 제시문 읽지 않고도 지금 선택지 3개를 걸러내고 지금 2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짧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느낌을 보기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과 같은 언어로 쓰인 평범한 텍스트 몇 장을 구한 다음 각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센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1자라 하고 그 다음은 제2자라고 해서 모든 알파벳을 조사한다. 암호문에 나오는 알파벳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그럼 뒤에 읽을 필요 없겠네.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텍스트는 충분히 길어야 할까요? 네, 맞는 설명이죠. 글이 너무 짧으면 우연히 한 글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문장이 2줄밖에 없는 텍스트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연히 A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언어 자체에서 A가 제일 많이 쓰인 알파벳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진짜 충분히 길어야 진짜 자주 쓰이는 글자가 무엇인지 알고 위에서 말한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2개가 지금 상충하는 문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여기서 알아가야 할 꿀팁보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바로 제시문이 아닌 보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문제만으로도 풀리는 보기가 있다면 선택지를 먼저 잡아서 다 소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보기 자체가 상충하면 그 상충하는 2개가 묶인 선택지도 이미 걸러내자. 그리고 위로 가서 빠르게 읽은 다음에 그 2개 중에서 쉬운 선택지 하나를 먼저 보고 답을 고르면 쉬운 선택지의 정답, 오답을 골라내면 지금 최종 정답까지 쉽게 연결이 되고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겠죠.
10번.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떻게 푸시는지 일단 다들 아시죠? 저는 오른손에는 검정 볼펜을 끼고 있고 왼손가락에 노란색 형광펜 하나 끼고 있습니다. 핵심은 노란색 형광펜 치면서 나갈 거예요. 그냥 실전처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된 자연적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한 거. 미덕은 자연적인 것이고 악덕은 자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보다 더 비철학적인 건 없다. 아, 이 사람은 미덕이 자연적이지 않고 악덕은 자연적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첫 문장에서부터 미덕, 악덕이란 표현이 나온 걸 보니까 뒤에서 미덕이랑 악덕 계속 쓰일 것 같은데 지금 두 개 다 끌고 내려가면 힘드니까 하나만 확실히 잡고 내려가 보자. 미덕은 자연적이지 않다? 이거 가지고 내려가자. 네, 이렇게 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읽습니다. 자연이라는 단어가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연, 다의적. 자연적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앞으로 계속 나오나 보다. 자연적이란 말은 기적적인 것의 반대로서 이런 의미에서 미덕과 악덕 둘 다 자연적이다. 오케이, 지금 미덕만 가지고 내려가기로 했으니까 자연적이다. 그 다음 문장은 엄청 빨리 읽고 둘째로 자연적인 것은 흔하고 일상적인 것. 이런 의미에서 미덕은 아마도 가장 비자연. 오케이, 두 번째는 미덕은 비자연. 빠르게 읽고 세 번째 자연적은 인위적의 반대.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덕과 악덕은 둘 다 인위적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미덕은 비자연적이란 얘기네. 그러므로 자연적이다, 비자연적이다는 경계에 그릴 수 없다. 아, 그래서 비철학적이라고 했구나. 첫 번째 문장에서 미덕은 자연적이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거니까 지금 자연적이지 않다, 비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니까 자연적이지 않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첫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니까 2번, 5번 먼저 봐야겠다. 2번부터 볼까? 논계의 살신성의적 행위. 두 번째 보면 살신성인적 행위는 흔한 행동이 아니니까 자연적이지 않겠지. 맞고 살신성인적 행위라는 것 자체가 특정 계획과 의도를 지니고 수행되는 거니까 인위적이니까 비자연적. 오케이, 2번이 정답이네. 그럼 끝! 이렇게 저는 1분도 안 되게 해서 풀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략이 아니라 요행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골라서 선택지 2번, 5번만 봤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2번, 5번 같은 거에서 찍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지를 먼저 검증을 하면 정답일 확률이 1%라도 높다라는 전략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미들이 다 병렬적이죠. 근데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오히려 이게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뒤로 갈수록 의미가 더 정교해지고 구체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제자가 정교하고 어려운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겠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나는 똑똑한 학생들 뽑고 싶거든. 내가 만든 지문에 깊이 있는 내용, 뒤로 갈수록 깊이 있는 걸 담았는데 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한 학생을 뽑고 싶거든.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 뒷부분에 정교하고 어려운 의미가 담긴 이런 세 번째, 두 번째 같은 거죠. 이런 선택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단 1%라도 확률이 높으니까 먼저 검증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도 똑똑하게 순서를 정해서 보는 방법들은 사실 추리논증뿐만 아니라 언어이해에서도 훨씬 빛을 발하거든요. 언어이해 강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속도와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 이런 꿀팁들을 언어이해 강의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리논증 기출분석과 언어이해 기출분석 영상을 함께 수강하시면 두 가지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점수가 두 과목 전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고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지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